미국 네. 시장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가가 5만 원 준다고 했다가 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경쟁사 수가가 거의 $1,000,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LK의 목표는 이것의 반만 받더라도 이게 프라이스 개선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적으로는 정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AI 쪽 경쟁 회사가 비즈 AI인데 네. 요것보다 훨씬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이게 21년도에 FDA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한 1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승인을 받자마자 이제 1,1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비즈 AI의 길을 좀 걸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지우 연구원께서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이슈와 종목을 알아보는 찐 고세 선택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이제 주신 이슈는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섹터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이슈였는데,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한번 레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코스피가 오른다 만다 이런 거를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큰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아무래도 스몰캡 애널리스트고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스몰캡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중소형주까지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저 PBR이라는 단어에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사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서 ROE도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주주 환원까지 이어져야지 이제 진정한 밸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 그런 기업이 몇 개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가지고 중소형주 피킹을 할 때는 조금 더 단순히 PBR 0.5다 해서 막 사시면 안 되고 좀 더 실적이나 주주 환원 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실적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네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그게 그 밸류 프로그램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래도 PBR이 낮은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로 PG사나 이런 쪽에서 PBR이 낮았고 밸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그래도 조금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ROE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저성장 산업군에서 내에서 좀 중소형주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PER이 이미 50배 이상 되는 그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밸류 프로그램 대상이 조금 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저성장 산업군에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가 아무래도 그런 산업군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많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부품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재평가받는 그런 이슈로 작용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형주들밖에 없긴 하지만 상당히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금융주라든지 그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 우리가 좀 밸류 프로그램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PG 업체들을 또 빼고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하우스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삼목에스폼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삼목에스폼이 건축 자재하는 회사. 맞아요. 여기가 이제 자산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23년도 기준 장부가액이 거의 2,700억 원 정도 됐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LME 알루미늄을 하는 업체인데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부가 이게 그 거품집을 하는 회사죠. 맞아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 넣을 때 쓰는 거품집 맞나요? 맞아요. 그거를 생산하는. 그거를 이제 생산해서 임대를 해주거나 그걸 또 다시 걷어서 또 다시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인데 과거서부터 실적은 너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너무 못 간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장부가 대비 거의 2~3배 이상의 가치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PBR도 0.45배밖에 안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거의 한 20~30%가 오르면서 네. 이것도 이제 많이 관심을 받게 돼가지고, 좀 지금 말씀드리기에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전히 저평가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긴 한데, 이 회사가 한때는 되게 투자자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IR 정책을 쓰면서 맞아요. 또 일부는 그래서 뭐 주주들의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조금 수익이 더 나는데 줄여서 발표를 하는 게 이 정도다. 아, 정말요? 원래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회사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주들이 그 주주총회 때 의결권도 행사하고 하면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도 좀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했었죠. 네. 그래서 만년 이제 좀 저평가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G사에서는 KG이니시스가 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다. 이제 좀 현금성 자산도 많아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어서 이쪽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PG사들은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중국 직구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한번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뭐 PG 업체들은 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 인식은 이렇게 또 안정적인 것들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관심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인식을 깨주는 게 이제 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의의가 아닌가 싶어서 좀 PG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데 이제 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KG이니시스가 그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이제 신용평가사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나이스그룹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나 나이스정보통신이 여기는 뭐 한 차례 영업이익 감소도 없었고 그냥 꾸준히 영업 실적을 내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좀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쪽 2개 업체도 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나이스와 나이스 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평가정보 이렇게 네 개 회사인가요? 네. 근데 이제 나이스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나이스 그룹이 한 번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이 많이 커지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체들 신용평가 하는데 1위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뭐 개인들의 그런 뭐 신용관리 같은 서비스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도입되었을 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 그리고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용 절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나이스 그룹은 저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추가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다 보니까 사실 중소형주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서 피킹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제 많은 펀드들에서 ETF를 출시를 하더라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거기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적으로 이거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양한 ETF 펀드들 중에 많이 겹치는 종목들을 피킹을 했을 때 나이스나 이제 뭐 KG이니시스, 삼성에스폼 이런 업체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뭐 기업의 내용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ETF에 포함이 돼서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에서도 ETF 상품 만드나요? 저희도 밸류업 관련해서 하나 출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시고, 그리고 대망의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남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까 출연자분들께서 이제 AI를 빼고서는 이야기를 다 하실 수가 없어서 다들 이제 AI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네, 오늘은 AI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저희는 특히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했고, 네. 2023년이 하드웨어의 해였다면, 음. 24년도는 좀 소프트웨어 쪽이 집중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모니타이징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얘네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네. 업체들 위주로 선정을 했을 때, 의료 AI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관련된 그런 네. 회사들이 AI 시장이 열리면서 상당히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근데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의료 AI가 지난해 뭐 뷰노라든지 루닉 네.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잖아요. 거의 다 빠졌어요. 네, 네, 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빠져서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네. 다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뭐 박서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AI가 도입이 되면서 AI가 기존의 산업을 많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영상을 판독하고 하는 네.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만 많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의사들이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의료업계랑 협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료기기 업체를 만나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게 워낙 보수적이고 자기네들이 원래 쓰던 아이템에서 조금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해왔던 업체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한번 그런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면 네. 지금 조정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모니타이징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거 이상의 상승을 또다시 보여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젠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시장이 의료 AI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네. 다 골라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의료 AI 말씀을 드렸으니까 JLK부터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JLK 또 제가 공부를 또 좀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JLK는 이제 뇌와 암 의료 분야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은 이제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통해 의료 AR 솔루션 최초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았는데요. AR 분야의 혁신 의료기술 중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 결정되면서 AR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국내 첫 사례를 탄생시킨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AI 플랫폼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기존에는 없었고 여기 이제 네. JLK를 필두로 뭐 딥노이드나 루닛, 뷰노 음. 같은 데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면서 이제 좀 수가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 비급여 지정 이후에 뭔가 네. 수익성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뚜렷하게 있었을까요? 적자 폭이 계속해서 네. 좀 개선이 되는 네.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22년도에 영업이익 적자가 한 86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23년도에는 한 60억 원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이게 근데 수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 의료 AI에 대해서 수가를 많이 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수가 얘기도 얘기지만 네. 이제 급여, 비급여 네. 그리고 그것이 수가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를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의료 AI가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비급여가 있고 급여 시장이 네.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율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금액을. 네. 이제 그렇기 업체가 때문에 결정을 하거나 네. 병원이 결정을 하거나. 천차만별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병원 병원에서는.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들한테. 권유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급여로 지정이 된 게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시장에서는 그러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는 비급여 시장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서 나 네. 이뻐지고 싶어, 시술 받고 싶어, 나 네. 많이 낼 수 있어. 이런 시장인데 이런 뇌졸중, 그런
아니면은 정말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아. 그런 질병의 경우에는 너 이거 비급여로 받을래? 하면은 약간 환자들도 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네.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좀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네. 굳이 뭐하러 비급여로 해? 나는 그냥 정통적인 수술 받고 싶은데 이래서 큐가 늘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비급여의 경우에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이게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가격이 비싼 걸 하는 게 좀 네.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혁신의료기기, 이런 AI 이런 게 붙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연령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한 솔루션 아니야?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급여로서 보험료가 적용이 되면은 의사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수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험 쪽에서 급여로 선택을 받았을 때 확실히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외형 성장이 워낙 빨리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급여로 선택받는 것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뇌경색과 그 뇌출혈인가요? 네네. 네, 그쪽 부분에서 뇌에 그런 질환들이 발견이 된 이후에 이 솔루션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방 차원에서 이제 솔루션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JLK가 좋은 점이 좀 뇌에 관련한 풀라이너, 풀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예방도 탐지부터 되고 치료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는지 언제 이게 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걸 고지해 주는 것까지 한 6, 7개 단계에 있어서 모든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은 뭐 1차, 2차, 3차 병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한 55% 정도 되고 있고 네,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뭐 한 55%? 네네. 그리고 뭐 그 3차 그 대형 병원에서는 80% 정도까지 맞아요. 네. 점유율을 에버리지로 차지하고 했을 있다. 때는 한 50% 조금 넘는 것 같고 이제 올해 목표가 70%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종합병원이나 이제 대형 병원에만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동네 의원 같은 데들에 도입되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동네 의원에 도입을 하더라도 여기서 뇌 쪽 찍고 다시 종합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수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급 병원들 위주로 깔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아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JBS LVO라는 이제 뇌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근데 이 인허가 신청이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 이거 개발했어 봐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뭐 하버드대 이런 유려 대학과 함께 임상을 다 마쳐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7주, 늦으면은 뭐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다시 반려되면 9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인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언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요? 이제 막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시장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수가가 5만 원 준다고 했다가 10,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경쟁사 수가가 거의 $1,000,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LK의 목표는 이것의 반만 받더라도 이게 프라이스 개선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CT나 MRI가 있어야지 판독 보조 솔루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미국이랑 국내랑 CT 대수도 거의 10배,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큐적인 개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적으로는 정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어디 CT 업체랑 같이 이제 솔루션을 탑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B2H, 그냥 하스피털로 공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CT, 어느 MRI에 붙어도 이제 솔루션 보조는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CT나 MRI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승인이 되면은 거기에 바로 이제 붙일 수 있게끔 네. 한다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침투율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좋은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병원에 영업을 하는 전문 업체를 네.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AI 쪽 경쟁 회사가 비즈 AI인데 네. 요것보다 훨씬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즈 AI는 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침투율이 한 네. 10% 정도밖에 이제 안 막 되는데 열리는 이제 막 시장이라고 열리는 볼 수- 시장이어서 매출액이 이게 21년도에 FDA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한 1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네. 승인을 받자마자 이제 1,1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런 비즈 AI의 길을 네. 좀 걸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의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동양인의 그런 질병의 그런 발현 형태랑 네. 또 서양 사람들의 그런 형태가 좀 혹시나 다를까봐 네네. 이제 뇌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우리 데이터는 이제 동양인들을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몇 가지 질병은 정말 동서양 차이가 뚜렷한 네, 질병들이 있으면 특히 그렇죠. 유방암 이런 네, 거는 네. 정말 동서양 차이가 뚜렷해서 음. 동양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그런 AI들은 사용을 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뇌의 경우에는 그런 특이도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음. JLK의 경우에는 한 30-40% 정도는 다양한 인종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네. AI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뭐, 비급여 지정이 약간의 이제 저는 이제 모멘텀으로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 급여로 바뀔 수도 있나요, 이게? 이게 지금 네. 신기술료 네. 평가를 받아야지 이제 급여로 바뀔 수 있는데 네. 그게 올해 8월에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2년을 네. 미룬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또 네.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볼 그쵸,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 관련돼서 그렇구나. FDA 네. 승인도 이제 앞두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는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살짝 봤는데 네. 홈페이지에서도 무슨 좀 악성 루머에 대처하겠다 맞아요. 하는 그런 네. 팝업 창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술특례로 상장이 됐지만,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뭐 관리 종목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관리 종목 지정 이슈는 사실 뭐 올해나 내년까지 적자를 기록을 해도 지정될 리스크는 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올해요? 추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 업체들을 다 만나봐도 의료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타이징이 되면서 분기에는 흑자를 할 수 있다라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번 JLK는 온기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국내 MS 확대와 미국향 매출이 그래도 4분기쯤에는 발생을 슬슬 시작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모멘텀으로 올해는 온기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그러면 뭐 시장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네. 부식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네요.